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찰풍선 문제로 방중 계획을 전격 연기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왕이 주인과 전화 통화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항의했다고 밝혔고, 박 장관도 중국의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한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방북 성사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그룹을 겨냥해 대통령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씨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5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숨진 운전자가 탄 승용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들이 길에 멈춰선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방중 계획을 전격 연기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왕이 주인과 전화 통화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항의했다 밝혔고, 박 장관도 중국의 성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정찰풍선 문제가 거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중국 정찰풍선의 미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인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정찰 풍선을 보낸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중국 방문 직전에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동안 미중 두 나라가 준비한 논의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관련 질문을 받고 블링컨 장관으로부터 정찰 풍선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중국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블링컨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해 소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미국 영공에 중국 정찰 풍선이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고, 내일부터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중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모두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며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동원해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도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에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된 1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 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법정 밖에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을 연호하는 보수단체가 몰려들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진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어질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작심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하겠다며 사모펀드 의혹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심 선고를 20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배웅을 받고 차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든 뒤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횟수로만 5년째 재판을 받아왔다며 오늘 뗀 조 전 장관은 1분 40초 동안 준비해온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꺼낸 단어는 사모펀드와 십자포화였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만 자신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아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별거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수면 위에 오른 사모펀드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논란은 부동산 위장 거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번졌고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이 윤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일부 혐의이긴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장내 매수 등으로 지난해 1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여전한 불신과 함께 항소 입장도 즉각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모든 권력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조 전 장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윤석열 정권에 있는 당사자도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사회의 분열 요소가 된다는 걸 이번 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차례 걸쳐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가족에게 보낸 자필 메모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이루어진 것 같은 프레임이 김 전 회장의 진술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이 결집하는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야권 의견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진 뒤 집회 마지막엔 이 대표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을 벌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대규모 집회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서고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어떨까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자며 민주당은 결국 국회 밖으로 나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 촉구를 앞세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대응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야당의 반격의 시간입니다. 주경 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이른바 장외투쟁, 원내정당이 국회를 벗어나 농성이나 집회, 서명운동 등을 하는 겁니다. 주로 야당이 의회 활동에서 벽에 부딪힐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인데 뚜렷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장외로 나갔습니다. 지난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삭발에 단식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주말엔 집회를 열어 지지세를 과시했지만 무엇 하나 돌파해내지 못했고 21대 총선 참패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라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습니다. 결산국회까지 거부하면서 강경투쟁을 벌였지만 민심을 돌리지 못한 채 100하루 만에 원내로 돌아왔습니다. 정국이 이런 투쟁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좀 더 전선을 확대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문제 삼아 농성을 벌이며 정부 여당과 대치했습니다. 역사적 결과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야권은 일제히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의 전폭적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거리로 향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당 시선은 싸늘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재명 방탄이란 겁니다. 방탄과 장외투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광장은 국민의 것이지 범죄 혐의자의 것이 아닙니다.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당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당내 비주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예. 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이런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국회 아닌 곳에 대대적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공감하는 여론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인지를 놓고는 의문이라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의 유불리 계산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윤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100% 윤심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부 분열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친윤계 공세에는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은 윤심 공방이 당과 정부의 신뢰를 깎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과 가까웠던 일부 후보들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전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이런 활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활동을 아예 금지한다는 의견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 29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8일 집권여당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고발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천공은 대선 후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천공 관저 개입설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망상적 집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거짓 선동에 선봉에 섰고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천공 관저 개입설은 전원의 전원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은 관심 없고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시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헬로윈 축제 인파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오후 5시까지 3만여 명, 밤 9시에는 6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루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경찰은 참사 3시간 41분 전부터 걸려오기 시작한 신고 전화에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물천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풍속이라든지 범죄 방지, 범죄 예방에만 대비를 한 거고 인파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밤 10시 15분 참사 발생 직후 골든타임에서의 대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 탓에 이태원역 근처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한 10시경에 1.2km/h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11시경에는 1까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도로를 통해서 구급 차량이나 어떤 비상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재난의 컨트롤 타워들은 현장의 사투를 지원하는데 너무 더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은 그나마 가장 빨랐던 밤 11시 3분이었지만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장관은 11시 20분,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에야 알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인 고장에 그치지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일종의 공백이나 셧다운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일선구청장과 경찰서장 정도를 구속하는 선에서 책임 규명이 일단락된 상황.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참사 100일 가까이 지나서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족들의 요구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YTN은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을 담은 탐사보고서 공백을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해 광화문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세종대로 북단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서 광장에는 기습 설치를 막기 위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시설물 보호 요청을 받아 광화문 광장 안 세종로 공원에 기동대를 배치해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공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변의 12구 이태원 참사 대응 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의 추모 공간을 광화문 광장 내 세종로 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는 열린 광장 운영 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건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 씨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인데 신병 말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처세를 잘못한 것 같아서. 혐의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하셨다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 안 합니다. 손은 산책로에서 잡으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당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발목에 줄을 묶어 말을 쓰러지게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은 드라마 촬영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촬영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그라피티를 몰래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범인 이탈리아인 남성과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몰래 들어간 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안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진화를 벌였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근무자 5명은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소각장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에서 하루 최대 2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이제 화재로 인해서 시설이 불타고 해서 쓰레기는 못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 안에 있는 쓰레기도 화재에 불탄 것도 처리를 해야 돼서요. 안동시는 진화가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80%가량은 진화했지만 남은 불길이 절벽과 낭떠러지에 걸쳐 있어서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간신히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줄줄이 깨지고 파손된 승용차와 승합차도 보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영 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좌측 변경하다가 승용차를 추돌했고요. 차가 이제 1차로 서 있는 거를 이제 나머지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사고로 5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전 석봉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SUV와 오토바이, 전봇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SUV 운전자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A씨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파와 폭설 이후에 날이 풀리면서 월동물을 중심으로 한 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확도 늦어진 데다 무름병 같은 병해충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의 김용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월동무 재배밭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지난달 수확을 마쳐야 했지만 폭설과 한파로 일주일 이상 늦어진 겁니다. 원피에 관한 월동무 속은 이미 수분이 말라가고 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만큼은 전혀 못 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못 쓰면은 전체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라서 수확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밭에 이제 이런 현상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 밭은 이제 포기를 해야 돼. 영하 7도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가 지나고 기온이 오르는 지금부터가 더 걱정입니다. 무름병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출하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쏙은 이제 그 스폰지화 돼가지고 부석부석 해버리니까 우리가 먹지를 못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월동무 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수확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과 장기간 이어진 가을 가뭄, 이번 한파로 인해 수확철인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작물이 상당수입니다.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리면서 영양제 같은 약품 구매도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이 한파 전에는 대부분 살충제 정도로 간단하게 약 처방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한파가 지나면서 약제 주문량도 많고 상담하면서 품목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악된 월동무 피해 면적은 780헥타르, 수확을 앞둔 면적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난달 29일 조사 때보다 9배 이상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 신고 접수가 4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추위가 지난 지금부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접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봄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영상과 영하 기온이 반복되는 때에는 도로 위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살얼음 사고 예방 시스템이 국내선 처음으로 충남 당진에서 운영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30여 대가 중심을 잃고 잇따라 추돌한 사고. 원인은 도로 위 살얼음이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진의 한 교량. 지난달 흰색 카메라 4대가 이곳에 설치됐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막기 위한 겁니다. 교량 위의 도로는 일반 도로의 도로 온도보다 낮아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특히 채운교는 성문 국가산업단지로 통행하는 대형차들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열영상 카메라가 도로 표면에 있는 수분이 얼마나 얼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살얼음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해당 구간 300m 앞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경고 문구를 내보냅니다. 열 영상 카메라로 노면에 발생한 수분의 방사율을 측정하여 블랙아이스 발생 여부를 검지해내는 시스템으로 전방의 전광판 및 상황실에 영상 경고와 문구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행. 주민들은 도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불안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마음에 조금 안정이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와 성문 면민들의 그런 트라우마가 좀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한테 사전에 알려줘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거기 대비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죠.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도 기대됩니다. 도로 상태를 시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 도중 블랙아이스가 확인되면 시에선 바로 제거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도로 위 살얼음 예고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 사고 발생 없이 운전자들의 호응이 따르자 당진시는 고가도로와 터널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확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안에서 활동하려면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데요. 정부가 로봇이 문 앞까지 음식이나 물건을 배송하는 이른바 스마트 빌딩 구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음식을 나르는 로봇과 방역 로봇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로봇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문턱이나 계단 같은 곳을 지나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건물, 스마트 플러스 빌딩 개념을 새로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 되면은 그 물건이 도로에서부터 사무실 앞에까지 또는 방 안에까지 로봇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로봇이 층마다 이동하며 종일 소독하거나 사람 도움 없이도 노약자를 돌보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그 노약자들께서 휠체어라든지 그 팔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보조, 바퀴가 달린 보조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로봇들이 집 안에서만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하고 다른 건물에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UAM 활용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 완성되면 UAM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거나 UAM을 활용한 빠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계획 구체화를 위한 협의체에는 건설사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행사와 자산운용사 등 민관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나 UAM 상용화 시기와 연동해야 하는 만큼 도입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 교육계 화두는 에듀테크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AI 학습 시스템을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한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 다녀왔습니다. 오늘 수학 수업 주제는 자료를 정리해 표로 나타내기입니다. 먼저 자료 수집부터. 맛있었던 급식, 제일 즐거웠던 체육놀이를 떠올리며 각자 가진 태블릿으로 투표하면 결과가 즉각 모니터로 표출됩니다. 이번엔 직접 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항목을 4개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걸 항목으로 전해주면 되겠죠? 나 체육 쓸게. 나 수영 쓸 거야? 나 바이오. 수영? 바이올린이 더 크지 않아? 수영이야. 수학 수업이지만 시끌벅적. 출발, 시계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가세요. 자리를 이동하며 투표를 마친 뒤 모든 별로 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 수집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랜딩부터 처음에 그 10개 적을 때는 수영이 제일 컸었는데 1개 적을 때는 수영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계산은 수업 중간중간 각자의 태블릿으로 공부합니다. 진도는 제각각이지만 누가 몇 분 동안 학습했고 얼마나 맞췄는지 교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했을 때는 계산할 게 많아서 책이 더러워졌는데 똑똑스타문대로 하니까 되게 계산할 게 많이 없어서 쉬웠어요. 내가 참여하는 수업, 만들어가는 수업일 때 더 의미를 느끼고 조금 더 효과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온라인 도구들을 적극 사용해서 아이들 참여를 이끄는 편입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AI 학습 지원 시스템 이용자는 20만여 명입니다. 중학교에서도 수학 교구가 가득한 수학 전용 교실을 만들거나 과정 중심의 서술형 평가로 수학 성적을 산출하는 등 단순 연산 작업이 아닌 논리력과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 교실 혁명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동물 실험 절차를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동물 실험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동물복지 논란 등을 반영한 건데 대체 실험이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개발 중인 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쥐에게 약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쓰이며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신약 개발의 의무 과정이었던 동물 실험을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좋아도 최종 임상 시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동물 실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그간 있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에 동물 실험 중 동물 학대 의혹으로 부각된 동물 복지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무 규정을 없앰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바이오 업계는 그러나 당장 동물 실험 독성 테스트를 다른 시험법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로 독성을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이제 다른 시험법으로 동물 독성에 대한 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료 칩 위에 인간세포를 배양한 장기칩이나 인간세포를 활용해 특정 장기의 기능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등 최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동물 실험을 서서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장기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동물은 역시 이제 사람에서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동물과 사람 간의 그 차이를 또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80년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어 온 동물 실험. 그 오랜 의무가 해제되면서 확실한 대체 기술 개발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는 새로운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직 바람이 차갑지만 오늘은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남녘의 갯벌들은 벌써부터 봄맞이 단장에 나섰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녹고 있는 얼음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가 청명한 작은 하천. 얼음이 채 녹지도 않았지만 냇가에는 벌써 봄의 전령사가 찾아왔습니다. 흔히 버들 강아지라고도 부르는 갯버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부드러운 솜털 같은 꽃술이 봄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겨우내 보온을 맡은 껍질이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 꼭 곶갈처럼 앙증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천가에 갯버들이 피었습니다. 너무 보송보송하게 핀 게 봄이 다가온 것을 너무 몸소 느끼게 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에서는 작은 봄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입춘첩을 적고 대문에 붙이는 겁니다. 입춘을 맞아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성스레 글자에 새겼습니다. 이 봄을 축하하는 뜻에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경사스럽고 즐겁고 복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원을 담은. 이런 풍습이 신기한 아이들도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봄이 오면 친구들이 집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소풍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냇가의 갯버들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봄은 벌써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립니다. 하늘도 맑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더 온화해지겠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9.4도, 안동은 영하 7.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 4도, 대전이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